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발생한 일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 소란도 이런 소란이 있었을까요? 행사장에서 끌려나간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그런 장면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입니다. 악수를 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안 그러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뭐 악수를 하는 그 장면에서는 윤 대통령은 누군지 뭐 어떤 얘기인지 잘 몰랐던 것 같은 그런 환히 웃는 모습인데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경호원들이 제지를 하고 이 강 의원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거의 뭐 들쳐업고 행사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재진입을 막았는데 글쎄요, 야권에서는 입법부 모독이다 강 의원 두둔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금도를 넘어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장면까지 나오나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정치 비평을 30년 넘게 해왔는데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기간, 그냥 유신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두환 노태우 정권 예. 그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정말 보다 이런 일까지 나오느냐. 예. 우선 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 논객인 것을 떠나서 네. 말씀을 드리건데 이 강성희 의원이 지나친 행동을 한 거 맞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면서 처음에 웃으면서 악수하는 대통령을 손을 꽉 잡고 6, 7주 동안 놓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끌어당기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네네. 앞으로 뭐 필요하면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한 30초짜리 영상을 다시 검증을 하면 어느 정도는 드러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행사장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그런 식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악수를 한 채 손을 잡고 안 놔주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건 좀 선을 넘은 행위죠.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위해 행위 아니냐, 이 경호처에서는 위해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야당은 무슨 소리냐, 과잉 경호다. 뭐 정의당에서는 독재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정의당 성명은 이건 독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어떻든 제가 보기로는 이 경호 요원들도 그래도 일국의 국회의원인데 그냥 좀 이 강제로 떼내 가면 될 텐데 5명이 달라붙어 갖고 한 사람은 입을 막고 4사람은 팔다리 머리까지 붙잡고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드러내서 이제 강성희 의원 표현을 빌리면 내동댕이 쳤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내동댕이 쳤다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일 것인데 어떻든 이 과잉 진압을 한 그 느낌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초래한 사람은 어디까지 강성희예요. 강성희 의원은 이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와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러 왔을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피켓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재보궐선거 된 분이죠? 예, 피켓 네. 시위를 했어요. 그때는 그걸 보고 왜 저 튀려고 하느냐. 예, 자기 의원 임기가 얼마 안 되니까 그 기간에 자기를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든 아니든 간에 이 특별자치도 출범식 같은 행사에서 국정기조를 바꾸라. 느닷없이 하는 얘기예요. 국정기조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성희가 얘기하고 있는 국정기조가 무엇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그 국정기조를 바꾸라. 모르겠습니다. 일방통행식 통치를 그만두십시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기조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제가 보기로는 좀 강성희가 일단 강성희 의원이 먼저 선을 넘은 것은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몰상식한 행위를 했다. 국격을 떨어뜨렸으니까 석고 대죄하라 국민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강성희 의원실과 야권에서는 대통령 사과 또 경호처 문책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그 행동을 내가 정치 비평을 하는 32년을 고사하고 그 앞에 내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처음 보는 광경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 그 정치인이 늘 유혹을 받는 것이 선전선동을 멋있게 하는 거. 네네. 그런 유혹을 늘 받아요. 그래서 한 번 뜨면 정치적으로 이제 이름을 가진 유력 정치인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행위, 그 대통령에게 아직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본인은 마치 과거의 민주투사인 것처럼 네.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격상시키는 그래서 격상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런 그 일종의 해프닝 같은 일을 두고 가령 경호처에서 이건 꼭 처벌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난센스처럼 보이고 네. 제가 보기로는 상호 유감을 표명하는 걸로 끝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언론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아침 신문에 쭉 봤는데 예컨대 경향신문 같으면요. 직언하면 끌려나가는 나라. 이거 일면에 그렇게 썼습니다. 일면에 그걸 우리 이제 언론인들이 뭐 미다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목. 헤드라인을 뽑을 때. 예. 네. 직언하면 끌려나가는 나라. 일면에 그 사진을 실으면서 그 위에다가 그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뭐 사지가 과연- 들려져 끌려나갔다 예. 이런 표현들 쓰고. 예, 과연 이러시면 안 된다.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직언인지 아니면 본인의 선동 행위인지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제가 네. 보기로는 이런 것을 직언으로 평가를 해서 직언을 하면 끌려나가는 나라 이런 것도 언론 또한 좀 자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당 정의 고민은 이 어제 발생한 강성희 의원 논란은 뭐 큰 비중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등 때문에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죠. 특검 문제도 그렇고요. 아예 도이치 특검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확실하게 그어왔는데 다른 기조가 좀 읽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는 함정 몰카 이건 하던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검토를 말씀드렸던 거다 이렇게 한 발 뭔가 약간 물러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 왜 저런 얘기를 한 걸까요, 변호사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그 언론에서 이제 조금씩 그 사내 칼럼 같은 데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글들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 몇몇 글들은 이러다가는 한동훈 위원장 또 폴싹 망한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쓰고 있어요. 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가령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 방향해 갖고 생각해 갖고 뭐 행동해 갔다. 그러니까 뭐 세련된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 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두 번째 제2인자가 당을 접수한 그런 형식이 되어버렸다. 예. 그 야당이 한때 이거 뭐 진위 쿠데타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네. 그렇게 했죠. 아마 그런 취지로 이제 글을 쓴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윤 대통령이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을 할 때 나를 밟고 가라 이 소리를 못 했느냐.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가령 이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모든 행동이 용산의 뜻 그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제 공천 선거 전략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정말 우습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거를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도 아니죠. 뭐 파우치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더라. 이 용어가 있어요. 클래치인가 뭐 하는 용어가 네네. 있던데 300만 원짜리 뭐 이런 그 장지가 비슷한 건데 프랑스 C사의 제품. 네. 예. 그걸 받았다는 건데 액수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 언론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훨씬 능가하는 사건이다. 뭔가 하면요.
이 김혜경 그 여사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문제로 그 대선 전에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치사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명품 백 사건도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저분은 대통령 부인은 누구든지 명품 같은 거 들고 가서 주면 그냥 받구나 하는 확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최재형이라는 목사가 대북 용의점까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공적 통제가 전혀 받지 않는 라인 밖에서 만난 겁니다. 만나서 주는 그 백을 어떻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두 줄만 거치면 예, 지금 그렇죠. 뭐 대통령 부인 만날 수 있다 이런 가정도 가능한 예, 거잖아요. 뭐 이런 걸 사오면 안 된다면서 네네. 일단 받아서 창고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 자꾸 이런 걸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멀어 보이겠어요. 네. 그 쉽게 말하면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공직자 그리고 공직자 부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한 겁니다. 네. 그것만 철저히 구분하면요. 예. 온 국민들이 존경합니다. 설령 정치를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구분하면 아 저분은 훌륭하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공사를 자꾸 구분을 못해요. 이 앞에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타지마할로 갔단 말이에요. 국민권익위가 뭐 그거 조사한다 예.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예.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명품을 공적 통제 라인 밖에서 받았다. 네.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건데 물론 사과해야죠. 예. 사과를 하는데 이미 타이밍이나 늦었다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일찍이 사과를 하고 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공적 통제 라인 밖에서 사람 또 만나지 않고 예. 최신을 내가 잘 하겠다. 이 약속을 국민에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그런 걸 겁니다. 어떻게든 그 이제 김 여사의 사과를 유도를 해내는 예. 그 이제 임무가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걸 그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신을 깎아먹는 게 될 테니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데요. 예. 제2부속실이나 뭐 특별감찰관 이런 게 아예 없던 게 아니잖아요. 제2부속실은 있던 걸 없앤 거고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임명 안 한 건데 이걸로 이런 사건을 뭐 덮는다 막는다 기본적인 문제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그만으로 안 되죠. 네. 예, 근데 특별감찰관 제도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도록 안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윤 대통령도 마치 취임하면 곧장 특별감찰관을 여야 합의로 뭐 명단을 빨리 보내라 해서 임명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네. 역시 지금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물론 국회에서 그 후보자 3명을 올리질 않은 문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실에서 이 특별감찰관에 어떤 흥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을 둔다고 해서 그리고 제2부속실을 둔다고 해서 공적 통제가 과연 100%될 것이냐. 물론 뭐 될 수 있겠죠. 하는 데 따라서는 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국민들은 지금 제2부속실 만들어가지고 뭐 비서들이 일정을 다 체크하고 그리고 다 쉽게 말하면 단속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이 예.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아마 그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납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김건희 여사가 진솔하게 뭐 기자 간담회도 좋고 기자회견도 좋고 네.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국민 앞에 하고 그리고 본인이 사과를 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공적 통제를 벗어난 행동은 대통령 부인으로 있는 한 일치하지 않겠다. 네. 이 약속을 국민 앞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혁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빨은 소리하는 당내 의원들이 입단속시키는 것 같은 발언을 했단 말이죠. 또 볼멘 소리들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부터 그렇죠. 지금 사실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이것이 처음부터 각본을 잘 짠 함정이었단 말이에요. 함정 네. 몰카라고 하거든요. 네. 함정으로 몰카 작업을 벌인 건데 거기에 이 김 여사가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정에 빠졌으니까 당신이 피해자니까 당신은 죄가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대통령 부인이 그런 함정에 빠져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그것으로서 이미 아무리 함정이지만 네.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일은 용서를 빌어야 될 일은 이미 발생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함정 몰카다 이래서 피해 나가면 국민들이 더 화를 낼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지금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가 떨어져서 32%예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여전히 58%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내일 모레면 취임을 한 지 한 달이 되거든요. 네.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이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 지지는 여전히 이제 갤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도 36%, 지금도 36%.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그 취임을 한 그 컨벤션 효과는 이미 사라졌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고 이 민주당은 물론 뭐 33% 이게 오차범위 안에 있으니까 네.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디가 앞서느냐 이걸 예. 따질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하나 오늘 갤럽에서도 그런 브리핑이 나왔던데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네. 이 각주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갤럽이 보기에는 중도층까지 계산을 하면 민주당이 이번 그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선거가 그 오늘로서 82일 남았습니까? 예. 이런데 이 국민의힘이 지금부터라도 좀 대우각성을 해서 전략을 좀 잘 짜지 않으면 또 대패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염려를 합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스탠스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나와야 될지 궁금한데, 자 글쎄요. 지금 돌면서 각 분야별로 선정된 국민들과 신년 토론회를 대통령이 갖고 있죠. 하지만 신년 기자회견을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결론을 못 낸 것 같습니다. TV를 틀면 뭐 나오고 보도 통해서도 윤 대통령 매일 나오지만 신년 기자회견 변호사님 뭐 미국 대통령들 얘기하면서 수시로 만나야 된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신문 뉴스들을 쭉 정리를 하다가요. 네, 정말 화가 났어요. 네. 어제 그저께 이 신년 기자회견 개최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 뭐 참모들이라고 하면 수석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주로 이제 대통령 그 비서실장부터 정무수석 뭐 이렇게 해서 쭉 그 이 참모들과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예컨대 이 기자회견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 네. 어떤 형식을 해야만 할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기자회견을 해서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그 표현까지 있어요. 네.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통치자가 자신이 의무예요.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을 하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를 염려한다는 게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예. 미국 대통령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한 2달에 3번 꼴입니다. 많이 네. 하는 분은 한 달에 한 2번 이상씩 하고 그리고 적게 하는 분도 2달에 1번 꼴로는 꾸준히 해요.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늘 그 비서실장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기자실에 들어가서 늘 그 직접 브리핑을 하고 직접 질문을 받고 다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에 대통령들이 1년에 한 번 꼴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꼴을 못 채운 분들도 있어요. 평균 한 3, 4회 정도, 예. 4회 정도는 했어요.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또 뒤에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여러 가지 뒷담화가 나왔죠. 예. 이게 미리 짜진 각본대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질문을 미리 줬다. 예.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뭐 짜진 각본대로 질문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후유증을 겪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나는 우리 그 역대 통치자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두려워하고 예. 기피하고 네. 또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그 뭐라고 할까 걱정하고 있는지 예.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아니 자기가 통치자인데 이 헬렌 토머스가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미국 그 백악관에 가장 오랫동안 출입을 한 노 기자였는데 네. 94살까지 출입을 했죠. 이분이 한 말이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그 말은요. 예. 우리 민주주의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한다는 사회는 뭔가 하면 기자회견에서 네.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마음 놓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건강하게 소통이 작동하지 못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윤 대통령도 아마 당선인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기자들을 만나서 그 얘기하는 것은 그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본인도 네.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기자회견 지금까지 한 밖에 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딱 한 번 했거든요. 예. 그리고 도어스태핑 또 2022년 11월 18일이죠. 그날을 끝으로 도어스태핑도 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용산으로 옮겨왔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도어스태핑을 하지 않으려면 왜 용산으로 왔습니까? 차라리 청와대 대통령실에 그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았겠죠. 네. 난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기자회견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기자회견을 왜 이렇게 자꾸 피하려 하는지. 네. 뭐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언론을 쭉 찾아보니까 기자회견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딱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부분에 질문이 나오면 그게 네. 답변하기 어려워진다. 또 하나는 명품 가방을 받은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나오면 또 답변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언론에서 지적을 한 건 딱 두 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아, 내가 마누라가 나 좀 실수한 걸로 보인다. 뭐 실수 안 한 걸 진실이 다른 데 있다면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점은 진짜 사과를 드릴 부분에 사과하겠다. 응? 그리고 지금 어청구 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문제는 김 여사가 사과를 할지 아니면 대통령이 사과를 할지 아니면 두 분 다 함께 사과를 할지 그건 사과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의원들 사이에 나왔거든요. 특히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전전긍긍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는 선거에 참패를 한다. 이런 우려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보기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피할 문제가 아니고 난 내 것 같으면 총선 전에 매달 하고 싶어요. 기자회견을. 한 달에 두 분씩 해서 네. 아니 뭐 우리 그 후보자를 지지해달라 예. 이걸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텐데 네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야만 예. 내가 앞으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꿈꾸고 있는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런 예. 계획을 빨리 해야 되겠다. 예. 이 얘기는 국민들에게 해야죠. 예. 왜 그런 기자회견을 못 합니까? 소통관 좀 예약해 드릴까요, 변호사님? 난 근데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게 북한이 지금 IRBM까지 쏘았단 말이에요. 또. 그랬죠. 그리고 그 IRBM이 그냥 IRBM이 아니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RBM입니다. 그 초음속 IRB. 예, 그래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전쟁을 결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전문가들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이 국민들과 이 소통을 하는 것을 자꾸 멀리하면서 이 국민들의 불안을 네. 좀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못 해주신다면 그건 좀 어려워지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과연 총선 출마하느냐 아니면 불출마하느냐, 지역구로 나가느냐, 비례대표로 나가느냐 여러 관측이 있었는데 개항을 그대로 나가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개항을 도전, 내가 내 지역군데 나간 게 왜 이상하냐 이렇게 되물었는데 글쎄요. 어떻게 물론 뭐 총선 앞두고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신년 인사회를 다니면서 인천에는 개항 이제 갑 지역의 호텔이죠. 네. 거기 와서 개항을 해 원희룡 장관이 나간다. 이 폭탄 선언을 냈습니다. 뭐 사실 그 전에 원희룡 장관이 나는 개항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려꽂는 공천. 이 공관위원장이 따로 임명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려꽂는 공천을 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울에서는 또 마포울에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두고 어젯밤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울에 공천한다. 발칵 뒤집혔죠, 아주. 예. 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지금 그 출마를 준비 중인 가령 김성동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뭐 고성을 지르고 예. 난리가 났습니다. 뭐 고승도 지르고 그리고 퇴장까지 하고 이랬는데 이게요. 제가 보기로는 이런 퍼포먼스가 가령 원희룡과 김경률 두 출마를 할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야 어떻게 저렇게 아마추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선은 반짝하고 관심을 가지죠. 네. 국민들이 반짝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 원희룡이가 이재명과 붙어? 뭐 김경률이 정철래와부터 뭐 예. 이렇게 관심을 갖죠. 그런데 네. 앞으로 시간은 80일 훨씬 더 넘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신선도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희룡 장관이 아마 그 동의를 했을지는 모르겠고 또 김경일 비대위원은 그 전날 뭐 같이 얘기를 했다. 한동훈 방식으로 얘기를 했다. 뭐 본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본인도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퍼포먼스가 결코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한동훈 그 위원장이 아직까지 정치 초보자구나 하는 느낌만 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기양을 출마 얘기하면서 총선 목표가 151석, 과반보다 한 석 많은 거 원내일당 이렇게 얘기했는데 속으로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죠. 뭐 진짜 200석 생각하고 있을지. 그런데 151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151석을 얘기를 하고 물론 151석이면 이제 과반수 더하기 한 석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된다면요. 그건 아마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가령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부터 그리고 원칙과 상식 3인방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순차적으로 꽤 이탈이 좀 있을 겁니다. 공천 과정이 되면 아마 3월 중순 무렵이 되면 나는 제법 많이 이탈할 거로 봐요. 자기 살기를 찾아서 이른바 비명계들이 이제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도 151석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어떤 계산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래요. 국민의힘도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170석은 얻어야 된다. 네. 아니 과반은 무조건 얻어야 된다. 일당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우선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는 지금 서울에서는 민주당보다 뭐 조금 당 지지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박빙을 이루는 곳이 지금 나올 것처럼 보이고 공천을 잘 하느냐에 따라 이 성패가 아마 나뉠 거로 보이는데 경기도는요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너무 많이 밀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 상세한 자료는 내가 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제3세력이라고 하는 이른바 나가 있는 5세력들 이 세력들이 한 세력으로 모인다는 것도 제가 보기로는 같은 이념과 같은 정책이 아니니까 이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치판은 이 선거 남아있는 한 80일 동안 요동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마 보수당 쪽에서도 이게 비례대표 공천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 연동제로 그대로 간다면 아무리 자기 자신들은 이게 위성정당 이건 안 돼 이러지만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뭐 위성정당을 만들든지 지난번처럼 뭐 더불어시민당 같은 또 이상한 또 당을 만들든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총선 선거판이 아직도 선거구가 확정이 안 됐고 이 준연동제를 할 것이냐 백리병을 할 것이냐 이것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성패는 그런 데서도 많이 흔들릴 것 같다. 어떻든 151석을 얻을 수 있다. 일당이 되겠다는 이재명의 욕망은 본인이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도 나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51석 얘기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 또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86그룹 용퇴, 민주화 운동한 게 잘못도 아닌데 왜 잘라야 할 이유가 있냐? 검증 탈락 인사들, 진짜로 아닌 사람들을 거른 거다. 부적격 사유 살벌하더라. 한동훈, 그 사람 평가하고 싶지 않다. 이낙연 등 평가도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86 용퇴 그리고 부적격 사유 살벌 86 용퇴론에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좀 감싸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재밌는 위치예요. 이분은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내는데 민주당 당대표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과거의 주류인 동교동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동영의 보좌관으로 일단 정계 입문했잖아요. 네. 그리고 운동군도 아니에요. 네. 운동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경기동부연합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꽤 많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확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떻든 운동군도 아니고 동교동계도 아니다는 것은 민주당이 주류가 아니다 이 얘기인데도 민주당의 각 세력을 꽉 다 휘어잡아 버렸습니다. 아주 이거 신기할 정도예요. 네. 그리고도 본인이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도 당 대표에 있으면서 당을 친명일색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본인의 친명 세력들 중에 상당수가 운동군 출신이에요. 네. 동교동 세력은 거의 없고 운동군 출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리스크들이 기준이 어디느냐. 적격 판정할 때부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준을 이재명 당대표의 기준으로 딱 두니까 모조리 적격이에요. 예컨대 그 뇌물수수를 받았던 노웅래도 적격. 네. 예? 뭐 거기다가 황운하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예. 그런데도 적격. 왜 그런가 따져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적격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몇 건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의 뭐 유죄 판결 받을 것이 명백해 보이는 위정교사 이런 사건도 그리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사건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격.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가령 의원 그 자격을 따질 때는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민주당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거냐. 예. 그건 뭐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만은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도 어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갖고 환하게 웃으면서 나의 목표는 151석이다. 그리고 일당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그건 나 좀 지나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양당의 내용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